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김성준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강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 2부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공공선택론이 어떻게 탄생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화 혹은 발전해 왔는지를 뷰캐넌과 털럭 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공선택론의 뿌리를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들이 법, 관습, 그리고 정부와 어떤 상호관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전 정치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전통에 따라 공공선택론은 다음에 세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첫째, 방법론적 개인주의. 둘째, 흔히 경제인간이라고도 불리는 합리적 선택. 마지막으로 셋째, 정치 현상 혹은 행위에 대한 재조명으로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가정입니다. 처음 두 개의 가정은 후생경제학을 비롯한 주류경제학에서도 상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정들입니다. 마지막 가정은 기존의 사회과학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공공선택론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 행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정치학, 행정학과는 다른 가정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모든 이론에는 내재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거나 실증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 본질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으로 가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착하다거나 반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일종의 가정입니다. 공공선택론의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입니다. 먼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뿌리는 고전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적 의미에서 이를 발전시킨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인 슌페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학자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뷰캐넌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비롯한 비영미권 경제학의 전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의 시작을 개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치 현상 혹은 일반적으로 집단적, 사회적 현상 역시 궁극적으로 분석의 기본 단위는 개인입니다. 즉 그와 같은 현상은 단지 각 개인들의 의사결정 혹은 선택과 행동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 현상의 실체, 즉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행위들의 결합에 의한 집단적 영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특정 사회 현상 혹은 여러 사회 현상들 간의 관계는 이것들과 관련된 개인들의 동기와 행동의 결과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체는 오직 개인이며 집단, 조직, 나아가 국가와 사회는 이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정은 소위 사회 유기체설의 개념을 수용하여 집합체 혹은 집단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집단 혹은 사회 자체가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행동한다는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회 유기체설은 한마디로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적 생물 혹은 생명체로 간주하고 연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모든 부분의 기능과 형태가 분화되어 있지만 그들 상호 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집합체로서 하나의 통일체적인 구조를 갖춘 유기체듯이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적 개인주의 관점에서 집단은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방법론적 개인주의 관점에서 정치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익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은 개인의 이익, 즉 우리가 사익이라고 불리는 것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회라는 것도 하나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합이 결국 사회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자식들의 행복인가요? 가정의 행복은 다름 아닌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행복이 합해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행복, 아버지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행복인가요? 절대군주의 시대에서는 짐이라고 부르는 왕이 그가 행복하면 곧 그 나라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이 모두 합쳐진 것이 국가의 행복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할 때 개인주의라는 용어가 불러올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뷰캐넌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개인주의와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의 조직적 규범으로서의 개인주의는 어떤 가치 기준을 내포하고 있지만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논리가 분석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목적, 목표 혹은 기준에 관한 어떤 입장도 어떤 태도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개인의 의사결정, 개인의 선택의 논리입니다. 분석의 수단이 되는 개인주의와 사회를 조직하는 규범으로서의 개인주의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분석의 기본 단위를 개인에 두고 의사결정의 주체를 개인의 선택에 기초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지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이 개인이다 라는 개인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그저 경제와 정치 조직의 이슈들을 개인이 직면하는 대안과 그 대안들 가운데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개인의 욕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독립적인 개인의 가치를 두고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와 공동체 혹은 사회와 국가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다릅니다. 공공선택론이 가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가치 기준을 제어하기 때문에 정치 시장을 분석하고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는 매우 실증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규범적 함의를 이끌어냅니다. 민경국 교수님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동기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기능 원리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 질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통해 전통적으로 규범의 영역에 치우쳐 있던 정부 혹은 정치 행정의 형성을 개인을 분석 단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들은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개인과 독립된 별개의 공익, 사회적 복지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뷰캐넌을 비롯한 공공선택론자들에게 모든 판단, 평가의 유일한 기본 단위는 개인입니다. 개인만이 행복과 불행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과 별개의 가치나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가치 기준을 배제하고
선택의 주체를 개인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선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공공선택론의 두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소위 경제인간, 호모 이코노미크스라는 가정입니다. 19세기 후반 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경제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제인간의 가정은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현대 주류 경제학까지 일광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뷰캐넌을 비롯한 사회교역론자들의 기초를 형성하는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캐넌이 상정하는 인간상에 따르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즉 사익을 최우선시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 행동의 가장 큰 동기는 주어진 법 질서와 사회 체제 안에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최대한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이익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반드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인간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행복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설령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공공선택론이 관심을 두는 정치시장이나 관료 시스템에서도 타인이나 공공의 복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인 관료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효용을 얻고자 하며 기대할 수 있는 득실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공선택론은 시장에서의 합리적 선택 행위의 원리를 정치 행정이라는 비시장적인 영역까지 확대시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공선택론이 전제하고 있는 자기애, 효용, 비용 편익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의 효용은 자신만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익의 효용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효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어렸을 때까지는 말이죠. 한편 어떤 사람에게 효용은 자신이 속한 조직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제일 중요한 효용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행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복지, 효용의 개념이 다르지만 각각의 내용이 다를 뿐 이들은 이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같은 성인 수준의 종교인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람 혹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에게는 효용이고 이해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같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의 가정은 늘 천사 같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평생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과 공익,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모든 선택에서 자신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회적 편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예외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런 모형에서 전제되는 분석 단위의 성격은 평균적인, 동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예외적인 존재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선택론이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의 경제인간의 개념은 이것이 인간 행동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모형이라서가 아니라 제로와 시스템이 사익의 추구를 공익의 진작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좋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공선택론의 마지막 과정, 교환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과정이 정치 행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매우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아담 스미스 일의 고전 정치학이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선택론을 일종의 신정치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합의의 분석에서 부캐넌과 털럭은 정치 과정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와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기본적으로 교환 행위의 특별한 행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와 같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호 이익을 주는 것이 정치라는 집합적 관계로부터 이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공선택론이 자원 배분에 대한 시장 기구의 원리와 운용을 중요시했던 이유는 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 참여자 간의 자발적인 교환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만 거래에 참여합니다. 시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거래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기는 어렵죠. 이것이 자발적인 교환의 개념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의 교류와 상호관계를 통해 성취하기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집단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환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정치 활동이 일어나는 규칙을 평가하는 규범적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규칙은 바람직한 헌법 규칙이며 모든 정부 활동이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가정은 집합적 선택 과정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 혹은 권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전통적인 정치학에서의 가정과 다릅니다. 공공선택론에서의 가정은 정치 또한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소위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입니다. 즉, 공공선택론이 가정하는 교환으로서의 정치 과정에서의 집합적 행동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설명한 이 세 가지 가정, 즉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인간의 합리적 선택,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정치가 바로 공공선택론의 이론을 전개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렌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공선택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공공선택론의 가정들은 정치, 행정, 정부 혹은 정책을 바라보는 기존의 정치학이나 행정학과 매우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정부는 일부 사회적 문제들과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선택론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